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뜬 헤드라인들을 훑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사법부 인사와 관련된 논란, 대형 안전사고, 지역 미디어 예산 문제까지 하나같이 무겁고 복잡한 사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이 뉴스들을 그냥 따로따로 읽으면 뭔가 놓치는 느낌이 듭니다.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실타래처럼 엮여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담고 오늘 뉴스를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볼까요? 수사 당국이 정치인 여러 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정 조직이 정치권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이 정치를 움직이려 했다는 건 결국 시민의 뜻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뉴스, 사법부 고위 인사 교체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주요 보직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타이밍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사 방향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법 권력은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 압력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가? 금융 관련 법안 개정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는 법안인데요. 서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실제로 서민 부담을 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회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묻게 됩니다. 법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가? 지방 대도시의 공공건물 붕괴 사고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뉴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여러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와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들 이후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그런데 또 반복됩니다. 안전 관련 법이 있어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사고 역시 또 하나의 처벌 없는 참사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달라질까요? 안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 질문이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방송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정부 고위층에서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역 방송은 단순한 미디어가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 생명줄이 되고 선거 때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며 지역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깎였다는 건 결국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보는 과연 공평하게 흐르고 있는가?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자, 이렇게 오늘 뉴스 5가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건들 같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묶입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정치 권력, 종교 조직의 영향력, 사법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정보 권력까지. 오늘 하루 뉴스 속에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과연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씩 그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종교 조직과 정치권 유착 의혹의 진짜 쟁점은 무엇인지, 사법부 인사 시기의 외부 접촉이 왜 중요한지, 금융법 개정안이 실제로 누구를 보호할지, 공공건물 붕괴 사고가 또다시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방송 예산 삭감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함께 읽어나가 보시죠. 종교와 정치.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신앙과 영혼을 다루고 정치는 권력과 이익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성함이라는 포장지 뒤에 권력 욕망이 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사 당국은 최근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단순한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체계적인 금품 제공과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설령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움직인 방향과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로비를 가리켜 보험형 정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선거 때 여러 후보에게 동시에 돈을 주는 겁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당선자와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거래인 거죠.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확보된 녹취록 속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려면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종교 활동도 아니고 공익 사업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인 겁니다. 당선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들은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특정 법안 통과를 요청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단체가 조직 차원에서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가? 둘째, 그 자금 제공이 특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 셋째,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면 이건 단순 후원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로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건 종교의 탈을 쓴 정치 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지점도 발견됩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는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행사를 열고 봉사활동을 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왔죠. 그런데 내부 문건을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정치인별로 관리 대장을 만들고 지역구별로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 일정에 맞춰 자금을 집행한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치 컨설팅 회사 수준의 조직력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자원봉사자로 투입하거나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정치적 판단까지 좌우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구조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회계 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정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종교단체는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하면 돈의 출처와 용처를 감추기 쉽습니다. 둘째, 정치인들 입장에서 종교단체와의 관계는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조직력을 가진 종교단체라면 선거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수사 당국은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고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서 초반에는 강하게 수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수사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있고 종교라는 민감한 영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치 개입, 정치인과 특정 조직의 은밀한 거래. 이 모든 게 합법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선거 공약이나 국회 토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실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런 의혹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치판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 정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격언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여당과 야당을 동시에 공략했다는 정황,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로비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는 한쪽 진영만 접촉한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 양쪽 캠프를 동시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선거 시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력 후보들에게 접근했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의 목적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당선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전략을 헤징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금융 용어에서 빌려온 말인데요. 투자할 때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종교단체는 정치판에 헤징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당 후보에게도 돈을 주고 야당 후보에게도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당선되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은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확보된 내부 문건을 보면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당선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구 특성에 맞춰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전통과 질서를 강조하며 접근했고 진보 성향 지역에서는 평화와 화합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조직이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 겁니다. 이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완벽한 정치 캠페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의 오간 대화를 보면 노골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보험을 들어야 나중에 끈끈해진다. 양쪽 다 잡아놔야 안전하다.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게 목표다. 캐스팅 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회에서 여야 의석수가 비슷할 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몇 명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종교단체는 스스로를 그런 위치에 올려놓으려 했던 겁니다. 여야 어느 쪽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전략이 먹혔을까요? 수사 자료를 보면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당선자들이 이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정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단체 관련 인사를 공공기관에 추천하거나 예산 배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사례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다거나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타이밍과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이런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선거 자금이 필요해서. 그것도 이유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 표 때문입니다. 한국 선거에서 조직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는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 수천 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정치인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 단체도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었고 각 지역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투입하거나 전화 돌리기 같은 활동을 시키거나 SNS에서 지지 글을 올리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더 교묘한 건 이중 전략입니다. 같은 지역구의 여당과 야당 후보가 경합하면 단체 내부에서 둘로 나눠서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A그룹은 여당 후보 캠프에 들어가고 B그룹은 야당 후보를 돕는 식이죠. 그러면 누가 이기든 우리가 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는 고마움을 느끼고 단체는 영향력을 행사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완벽한 윈윈 아닌가요? 아니, 정확히는 단체만 이기는 구조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을 가리켜 보험형 정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보험을 들 때 우리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상품에 가입하죠. 이 단체도 똑같이 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에 베팅한 겁니다.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습니다. 오직 조직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일까요? 애매합니다. 정치 후원 자체는 합법입니다. 자원봉사도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돈을 주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명시적 거래가 있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도왔으니 나중에 잘 부탁한다는 식의 넌지시 던지는 말. 이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정치 공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후원과 자원봉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로비 활동인 겁니다.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를 상대로 벌이니까 정치권 전체가 이 단체의 그물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수사 당국이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건 바로 이 암묵적 거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돈의 흐름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약속과 대가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은 계속될 겁니다. 종교든 기업이든 특정 조직이든 돈과 조직력으로 정치를 좌우하는 구조 말이죠.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때로 진실보다 전략이 우선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권력과 돈이 얽힌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런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했던 말을 재판 단계에서 뒤집는 증인, 그 뒤에 숨겨진 계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단체 내부에서 정치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정치인들과의 접촉 창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여러 곳에서 나왔거든요.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고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했죠.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선 이 인물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조서에는 자세한 진술이 기록돼 있는데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진술 번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외부 압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실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회유나 협박을 받는 겁니다. 진술 번복하면 잘 봐주겠다. 또는 이대로 가면 너만 손해다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둘째, 법적 전략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의 진술이 불리하면 무효화시키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만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약해집니다. 셋째, 시간의 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 확정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희석되고 사회적 관심도 식습니다. 초반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서 진실을 말하는 게 유리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진술을 뒤집어도 큰 파장이 없거든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고 진술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다른 관련자들이 하나둘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시작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만 왜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입장 바꾸면 된다는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검찰 입장에서 큰 타격입니다. 물론 수사 단계의 조서가 남아있지만 법정에서 본인이 부인하면 그 조서의 효력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핵심 증인이 입장을 바꾸면 사건 전체의 구도가 흔들립니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한 금융자료, 통화 기록,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인물의 번복 내용입니다. 전면 부인이 아니라 선택적 부인이거든요. 정치인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었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순수한 후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부는 인정하되 핵심 부분만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계산된 전략입니다. 전면 부인하면 거짓말로 보이기 쉽지만 일부를 인정하면 나머지 부인도 진실처럼 들리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진술 번복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적으로는 증인의 법정 진술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 진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진술을 모두 놓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검찰이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진술 번복이 치명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녹취록이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금 이체 기록이 명확하다면 돈을 준 적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다면 혼자만 입장을 바꿔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가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이 사건의 뼈대를 이루는 경우 그 진술이 무너지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이 정확히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거래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치적 약속은 문서로 남기지 않으니까요. 결국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이 법정에서 뒤집히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인물은 왜 이 시점에 진술을 번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다른 관련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자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금 번복하면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진술 번복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 다른 증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록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추가로 소환하고 금융거래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술이 흔들려도 사건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흐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약해지니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건 헌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고위공직자의 전화 한 통, 그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그 미묘한 경계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화 기록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들의 보직 변경이 있던 바로 그날,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 당시 법무부 수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통화의 내용과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인사 발령 당일이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그 통화가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특검은 이 접촉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수사 건들이 있었고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의 보직이 바뀌는 시점이었으니까요. 만약 수사팀 구성원이 바뀌면 수사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강도 높게 밀어붙이던 수사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 개입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사법 독립성 침해 의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법부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권력자가 전화 한 통으로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국가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검사들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개별 사건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휘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해라 하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암묵적 압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건 너무 민감한데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직접적으로 수사를 막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낮추고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우회하라는 뜻이라고요.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거나 반대로 온건한 검사를 핵심 보직에 앉히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통화 내용 자체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인사 발령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였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발령 당일이라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인사로 수사팀 구성이 바뀌고 실제로 수사 속도가 느려졌다면 의혹은 더 커집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협의였다. 인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수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통화 시점과 인사 발령 시점의 일치성입니다. 둘째, 인사 이후 수사 방향이나 강도의 변화입니다. 셋째,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모두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인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묘하게 수사팀이 바뀌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화, 전문성 강화, 조직 개편 같은 그럴듯한 명분들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번 사건도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인사 전후의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만약 명확한 변화가 발견되고 그게 통화 시점과 맞물린다면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통용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의심스럽다와 증명됐다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정황이 수상해도 직접 증거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가 좀처럼 처벌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수사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권력 개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또다시 흐지부지 끝난다면 역시 권력자는 법 위에 있구나라는 냉소만 커질 겁니다. 사법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고요. 법조인 출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화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만약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진짜 독립적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과 사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 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니면 쉽게 넘나들 수 있는지 특검의 수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지켜보면서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여전히 권력자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가?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질까요? 교과서에는 국민 모두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행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의 이름과 법의 실제 효과, 그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본래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 각종 사무 수수료,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이런 비용들을 고객에게 전가해 왔는데 이제는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법 같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특히 소액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큰 돈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내던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서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자마자 금융권에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전가 방식만 바뀔 뿐 결국 고객 부담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만약 법으로 특정 수수료를 못 받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그 손실을 메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수수료로 받던 돈을 금리에 포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수수료 1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연 4.2% 금리의 수수료 없음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수수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리에 녹아들어 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부담은 비슷합니다. 둘째,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았으니 좀 더 유연하게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수익성이 낮아지니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고객은 아예 거르는 겁니다. 결국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더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서민 보호일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한 가지 비용을 막으면 다른 형태로 비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법 하나 만든다고 해서 시장의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부분 고객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은행 ATM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은행들은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장 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출 횟수 제한을 두는 식으로 다른 방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압박하자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은 낮췄지만 대신 포인트 적립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연회비를 올리거나 각종 부가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비자들은 혜택이 줄어든 겁니다.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비용 구조만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은행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걸 막겠다는 건 분명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들이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규제의 빈틈을 찾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총비용 공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수수료든 금리든 어떤 이름이 붙든 상관없이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름만 바꿔서 비용을 숨기는 게 어려워집니다. 둘째,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복잡한 상품 구조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지금은 벌금 수준이라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나 임원 문책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들도 법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은행들은 이미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낼 겁니다. 결국 법과 시장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법이 한 발 앞서 나가면 시장이 두 발로 따라잡고 다시 법이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대출 부담이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그때 그 법이 무슨 소용이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 둘째,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느냐. 법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상품의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정말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일 수는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니까요. 또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방 대도시의 공공건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여러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또, 왜 계속,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왜 참사는 계속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수톤 무게의 콘크리트와 철근에 깔렸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금이 가는 듯한 소리. 하지만 그걸 인지하고 대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설계상의 결함도 있었고 시공 과정의 부실도 발견됐습니다. 사용된 자재의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리단이 있었지만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쳤고 실제 현장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본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은 뒷전이었고 공사 일정과 비용만이 우선시됐던 겁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원인이 지적됩니다. 구조적 문제, 관리 감독 부실, 안전 불감증. 그리고 매번 똑같은 다짐이 이어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최저가 입찰 제도입니다. 공공공사는 대부분 입찰로 진행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려면 어디선가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안전입니다. 좋은 자재를 쓰면 비용이 올라가니 값싼 자재를 쓰고 안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니 최소 인원만 배치합니다. 둘째, 하청 구조의 문제입니다. 원청 업체가 공사를 따내면 실제 작업은 하청 업체에 맡깁니다. 하청 업체는 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은 다시 재재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위험한 작업에 적정 인력을 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중간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셋째, 형식적인 감독 체계입니다. 법으로는 안전 감독관을 배치하고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독관 한 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현장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설령 문제를 발견해도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약합니다. 시공사에서 곧 보완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면 발주처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하는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 큰 참사들을 겪으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안전에 더 신경 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원청은 우리는 하청에 맡겼을 뿐이라고 하고 하청은 원청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같은 하위 직급만 처벌받고 정작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의 강도입니다. 법에는 징역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는 게 더 싸다고 계산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절박합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거 알지만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하자고 하면 공기 지연된다고 난리고, 그럼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고, 사고 나면 우리가 조심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매일 불안하지만 그냥 다치지 말자, 오늘만 넘기자 하면서 일합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제거할 권한도 없고 거부할 여력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당장 생계가 막히니까요. 결국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공사 현장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법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집중 보도를 하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갈 겁니다. 몇 달 후면 사람들 기억에서도 잊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느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참사 때마다 다짐했던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라는 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말. 그런 말들이 왜 현장에는 닿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한 참사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지역 뉴스는 그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이고 생명줄이고 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미 삭감된 예산이 원래대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이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방송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지역 방송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지역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 방송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의 현안을 다루고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달합니다. 먼저 재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산불이 났을 때 전국 뉴스는 큰 그림만 보여줍니다. 경상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동네 어느 도로가 침수됐는지, 어느 대피소가 운영되는지, 어느 지역은 통행이 불가능한지, 이런 정보는 지역 방송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지방 도시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전국 방송은 헬기 화면으로 큰 불길을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방송은 달랐습니다. 어느 마을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지역 방송을 통해 대피 정보를 얻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 지역 방송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둘째, 지역 현안을 다루는 감시 기능입니다. 전국 방송은 중앙 정치와 대형 이슈에 집중합니다. 당연합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전국 모든 지역의 소소한 일까지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소소한 일이 중요합니다. 동네 공원이 개발로 사라진다든지, 지역 병원이 문을 닫는다든지, 시의회에서 이상한 예산 결정이 났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지역 방송은 이런 일들을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 비리나 부정이 지역 방송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지역 방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권력은 감시받지 않고 주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감시에서 시작되는데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셋째,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서울 중심입니다. 전국 방송을 보면 대부분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맛집, 서울의 문화, 서울의 트렌드. 물론 서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사투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축제를 생중계하고 지역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지역 방언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런 콘텐츠는 수익성이 낮습니다. 광고주도 별로 없고 시청률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면 결국 모든 게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지역 방송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력을 줄여야 하고 취재를 축소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몇몇 지역 방송국은 뉴스 제작 횟수를 줄였습니다. 탐사 보도팀을 해체하고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남은 인력으로 최소한의 뉴스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신호라고 말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쇠퇴하면서 지역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없어지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방송마저 약해지면 지역은 정말로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재정 효율화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역 방송 지원보다는 다른 복지나 개발 사업에 돈을 쓰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아껴서 학교를 짓거나 복지 시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기적 시각입니다. 지역 방송이 사라지면 그 비용은 결국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부재로 인한 인명피해, 지역 비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역 문화 소멸로 인한 무형의 손실. 이런 것들은 당장 숫자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결정이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지역 방송이 없어지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됐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애초에 중앙까지 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였던 지역 방송마저 약해지면 앞으로는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정부 고위층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건 긍정적 신호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파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 방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게 진짜 해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문제가 던지는 더 큰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역은 그저 서울에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배우지일 뿐인가? 아니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인가? 지역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지역 방송 예산 결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가지 뉴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하나의 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사법부 인사 논란, 금융법 개정, 안전 참사, 그리고 지역 방송 예산 삭감까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과연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